자, 거기 설화의 세계가 제2장인데, 제2장. 이 장 설화의 세계입니다. 자, 이 설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15쪽을 펴보시면, 15쪽을 펴보시면, 이 설화가 나오죠, 설화. 설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한자로 말씀 설자죠,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 말할 화자죠. 이 정도는 한자로 다 쓸 줄 아실 거고. 근데 이 설화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일단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풀이하다. 무엇에 대해 풀이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이제 말하긴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제 대상이죠,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설화입니다. 설화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5쪽을 보시면 이제 구비문학의 분야인 이야기는 구비성,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고 서사성, 이야기죠. 산문성, 운문성의 반대겠죠. 허구성, 픽션이죠, 픽션. 허구성이라는. 자, 이러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구비문학의 특징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밑에 구비문학의 특징이 지금 15쪽 보고 있습니다. 15쪽. 15쪽을 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설화 좀 조금 늦게 오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화란 무엇인가 해서 설은 무엇에 대해 풀이한다 이런 뜻이고, 화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설화는 그래서 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드 스토리. 설화가 뭔지 잘 모르겠다. 영어로 올드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의 분야인 이야기는 구비성,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고 서사성, 이야기죠. 산문성은 운문성의 반대죠. 허구성, 픽션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비문학의 특징할 때 이 구비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비석비자라고 했잖아요. 이 비자가. 비석비자. 그러니까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오래 간다. 구비문학이라고 그랬죠. 구전과 같다. 근데 이제 이 국문학과에서는 구전문학보다는 구비문학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구전문학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구비문학이라고 많이 써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전문학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위에 밑에 보면 기록된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밑에 있죠. 문자가 발명된 뒤에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다 아시죠? 이련의 삼국유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에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이제 문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구비문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련이나 김부식의 글들은 그건 이제 구비문학이 아니라 창작문학이죠. 창작문학. 전승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작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기세요. 16페이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말로 만들어지고 전승된 이야기는 유동성, 흘러가는 거예요. 유동적이다. 그럴 유자예요. 그다음에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대중성이고 민족성이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구비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막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16페이지 밑에서 한 일곱째 줄 정도 올라와 보세요. 16페이지. 거기 보면 그런데 이야기는 시가와 달리 기억하기가 용이하여 쉬워 이런 뜻이, 용이하여는 쉬워서 이런 뜻이에요. 쉬워서
언어가 달라도 번역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진다. 흥미는 이야기일수록 국경을 넘어 널리 전파되죠. 전승 집단의 이야기로 안착하려면 안착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하게 착륙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안자에 이 붙을 착자죠. 한자를 써보세요. 안착이라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착륙을 하려면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모,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신학, 비교 민담학 이런 데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그 뭡니까 신데렐라 서양에서 신데렐라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누가 뭐가 있어요? 콩쥐팥쥐가 있죠. 이게 상당히 공통점이 있죠. 계모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 구박받는 이야기 나오죠. 나중에는 이제 그 잘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기팥쥐, 뭐 신데렐라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공통적인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비교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 문학 중에서도 이제 비교 민담학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민담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문학을 전공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교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동양 서양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 17쪽에 이제 서사문학의 특성으로 갔는데 17쪽을 보세요. 17쪽. 자, 여기서 이제 서사문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서사문학은 말 그대로 이야기죠, 이야기. 근데 서사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사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사건을 서술한다 이런 뜻이죠. 서사잖아요. 사가 사건이고 서는 서술한다. 그래서 서사라고 한다는 거죠. 사건을 서술한다. 그게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학 장르론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술. 교술이란 거는 이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술이란 말이 있죠. 이게 한자로 쓰면 이제 이 가르칠 교자에 그 서술할 술자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교술. 자, 이런 장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옛날에 보면 경기체가라든가 뭐 시조에도 교술적 기능이 있어요. 가사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조 중에 훈민가 이러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노래잖아요. 이런 게 당연히 경기체가 이런 것들이 교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뭐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움직임에는 주체적 의도가 있다. 의도라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동물의 움직임, 뭐 식물의 움직임 다 이런 것들의 의도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말하는 방식은 주관적으로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나만의 관점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넘기세요. 18페이지. 자, 그래서 18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서사에는 설화, 서사시, 소설 등이 포함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모두 이야기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사에서는 서정도 포용하고 교술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 이런 게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산문적 특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산문적 특징.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15쪽 다시 보시면 설화란 무엇인가 나오죠? 1번 구비문학적 특성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2번 서사문학적 특성, 그다음 18페이지 3번 산문적 특성. 그 운문의 반대죠. 운문의 반대가 산문이죠. 운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시죠, 시. 산문은 소설이나 뭐 수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산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도 일종의 소설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그런 뭡니까 그 설화,
설화라는 게 이제 스토리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산문적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한국의 구비 서사시는 서사 미녀와 서사 무가가 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무가를 배우시겠지만 이 무가가 이제 여러 가지 무가를 나눠줘요. 우리가 서정 무가도 있어요. 감정을 노래하는. 그다음에 서사 무가도 있고요. 서사,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서사 무가라고 합니다. 서사 무가.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그 뭡니까 교술 무가도 있고 희곡 무가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미리 좀 알려드리면 교술 무가와 희곡 무가 이렇게 네 가지로 무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19쪽으로 넘기면 19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이 19쪽에 이제 보시면 문학이라는 특성이라고 나왔죠. 4번에 문학이라는 특성.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특성은 좀 여기다 가로해놓고 써주세요. 허구성과 문학적 예술성.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한 7줄쯤 내려와 보세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능동적 운반자라고 하고 거기 밑줄 칠까요? 7째 줄 좀 내려와서 이야기를 남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 사람을 소극적 운반자라고 한다.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주위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땐 되게 재밌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땐 되게 재밌고.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능동적 운반자다. 이야기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베어러라고 그래. 이 베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타난 뜻도 있지만 지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니다. 영어를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지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고 이 능동적 이게 이제 뭐겠어요? 소극적 운반자죠. 그러니까 이 소극적 운반자는 재미가 없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능동적 운반자, 재미없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소극적 운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나머지는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구비문학의 분야 이야기는 구비성, 서사성, 산문성,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란 문자로 창작된 기록문학이 아니고 그렇죠? 말로 이루어진 거고 산문이란 노래로 불리는 시가문학과 달리 율격이나 음악성과 관련이 없는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왔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쪽을 보세요. 자, 설화의 전통적 분류법에서 신화, 전설, 민담의 3분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화, 전설, 민담 두 번째 줄에 있죠. 신화, 미스, 전설, 레전드, 민담, 폭테일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 그 밑에 신화 동그라미 적어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전설, 민담.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이죠. 자, 여기다 1, 2, 3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물이 여기다 좀 써놓으세요. 집단적인 거죠. 자, 이게 신화죠. 그래서 전승자가 신성한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화가 미스 아닙니까? 미스. MITH. 미스죠. 그래서 작중 시간이 태초와 같은 그 신화의 시간. 그러니까 이 신화는 증거물이 없어요. 이 신화는 증거물이 뭐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거물이 너무 크다. 그게 더 낫겠네. 없다라기. 그러니까 뭐 하늘이 증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이.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천체라고 써놨잖아요. 거기 신화는 거기 두 줄 내려오면 이 천체가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 국가 등 보편적인 성격. 주인공은 뛰어난 자질로 성공해서 신으로 자정돼 재형을 받는 존재. 미적 범주는 승고미. 거기 승고미에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전승범위는 국가나 민족. 자, 전설 그 밑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전설은 뭡니까? 작중 시간이 이제 쭉 역사적 시간이죠. 그 다음에 증거물이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좀 밑줄 주세요. 증거물은 이런 사물이다 이렇게 나왔죠.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의 팔공산 갓바위가 있어요. 옛날 전설의 고향을 보시면 제일 끝날 때 뭐예요? 이 이야기는 팔공산 갓바위에 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증거물이 있어요. 팔공산 갓바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설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증거물이 있고 아까 있다고 그랬고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세계가 높은 장벽. 세계의라고 하는 게 낫겠다. 세계의 높은 장벽. 자, 이걸로 인해서 자아가 좌절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끝부분이 네거티브하죠.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언해피 엔딩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물론 전설도 있지만 언해피엔딩으로 주인공이 죽든가 뭐 좀 다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민담 있죠, 민담. 이거는 이제 옛날 옛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뭐 이렇게 나오는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민담은 주로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민담? 이것은 흥미죠, 흥미. 민담은 흥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기 2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가지 이야기 종류를 비교하면 전승의 원동력이 신화는 신성성. 자,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세 번째 줄에 전승의 원동력이 신화는 신성성에 있고 전설은 진실성, 민담은 흥미성에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신화 그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전설 가로를 묶고 민담 가로를 묶고 또는 신화 다음에 신성성 가로를 묶어보세요. 전설의 진실성 거기다가 또 가로를 묶어보시고 전설의 진실성 민담 흥미성 가로를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앞에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한 이야기와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분법이죠. 우리가 신화전설 민담은 3분법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이야기가 신화전설이다.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가 민담과 소담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신화하고 전설은 진실한 이야기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가 민담과 소담이다. 근데 이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신화 전설도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뭡니까 신화 전설이 진실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보면 왜냐면 이 이야기들 뭐 뭡니까 단군 신화라든가 이게 뭐 어떤 진실한 진짜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곰이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보면 전혀 이야기가 막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진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걸 진실한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담과 비형식담이다. 조금 밑에 형식담은 비형식담과 달리 주체와 행위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끝나는가. 사건 구성의 흥미에 핵심이 있지 않고 형식의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이제 이 형식담이 되는 거죠. 형식을 따지는 거. 형식담이 밑에 나왔죠? 어의적. 어의적 성격 이야기. 어의라는 거는 말놀이라고 써서 말놀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펀이라고 하죠. 펀. 그래서 어휘는 이 말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춘향전에 보면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린 하나가 춘향이 보러 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옛적 반복 형식은 쥐의 도강, 지가 강을 건너간다는 소리겠죠. 솔방울의 여행, 회귀, 돌아온다는 소리, 두더지 혼인. 두더지가 혼인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자기 자식을 시키려고 막 봤는데 뭐 여기저기 막 찾다가 결국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감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두더지 혼인, 모방 형식. 따라하는 거죠. 금나 와라 뚝딱, 뭐 은나 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그다음에 누적형식, 새끼 서발.
이런 것들이 있다. 쌓이는 거죠. 그리고 무한 반복되는 것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 일종의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니까 액자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23쪽을 보시면 옛날 산속에 도둑 12명이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 있었다. 한 도둑이 심심한데 옛날 이야기나 하자. 그리고 도둑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똑같죠. 옛날 어느 산속에 어쩌고저쩌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행을 하려고 말을 타고 집을 나섰어요. 길 가는 도중 말을 타고 여행한 사람을 만났죠. 우리 심심하니 이야기나 하면서 갑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초서라는 사람이 영문학에 보면 그 캔터베리 이야기, 이 책에는 안 나오는 건데 한번 써보세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한마디씩 막 주고받아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좀 더 멋있게 뭐라고 하죠? 액자 소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쭉 내려가다 보면 한 10줄쯤 내려가면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강담사, 강창사, 강독사 나뉜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밑에 보세요. 그래서 강창사. 그러니까 판소리 명창 같이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요. 창을 한다는 거. 강독사는 읽어주겠죠. 강독이니까. 강독은 읽어주는 거. 전기수. 전기수 보세요. 전은 전할 전, 기는 기할 기자예요. 이때 이 숫자는 늙은이 수로도 있고요. 전기수 23페이지에 거기 마지막 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서 한 10줄쯤 내려오면 나올 거예요. 이 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늙은이 수도 되고 사람 수도 돼요. 두 가지로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것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전법. 돈을 맞이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뭐 있는 걸 던지는 거죠. 엽전도 던지고 그러면 이제 모자나 이런 데다가 담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소설론과 작가에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광대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쪽으로 가면 24쪽. 24쪽에 이제 단위담 분류법에서 이제 단위담에 설정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쪽부터 볼게요. 25쪽. 일단 그래서 이제 단위담의 분류법에는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그 화소와 사파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소는 모티프라고도 하고요. 자, 써보세요. 또는 모티브. 이렇게 쓰고요. 사파는 이제 이게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 사파는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 자, 이 모티프는 이야기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부분 또는 이야기의 바탕이라고도 하죠. 바탕. 우리가 말할 화자의 바탕 소자죠. 있습니다. 화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쪽에 단위담이라고 나왔는데 단위담. 이 단위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단일한 사건과 주제로 이루어진 작은 단위. 이 단위담이죠. 단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5쪽에 이야기는 유형, 타입과 사파, 에피소드, 화소로 나눠진다. 한편의 설화는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유형이 많아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단일한 사건과 주제로 이루어진 작은 이야기 단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우렁인 각시가 나와요. 우렁 각시.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로는 써보세요. 나중 미부설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가 소라거든요. 소라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렁각시죠. 그래서 우렁각시와 결혼하는 사연이죠.
총각이 우렁각시를 원님께 빼앗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밥이 차려진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렁 속에 그 각시가 밥 차려주고 다시 돌아가고 들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빼앗겨요. 또 우렁각시를 되찾거나 되찾는데 실패하는 사연이 또 하나의 단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단위담입니다. 첫 번째 단위담은 결연담. 자, 거기 결연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인연을 맺는다는 소리.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위담 분리담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리담. 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거기 나오죠? 재결합담. 재결합을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나누죠.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에 밑줄세요. 우렁각시는 부터 쭉. 그래서 결연담, 분리담, 재결합담. 그래서 이 재결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재결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여러분 그 고전 소설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이생 규장전이. 김시수의 금오신화에서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죠. 이생 규장전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26페이지.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선녀와 나무꾼을 그런 그 단위담으로 분절해 보자. 나무꾼이 사슴 또는 노루를 구해주고 사슴의 도움으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선녀가 날개 옷 입고 하늘로 승천해요. 단위담이죠. 또 나무꾼도 승천해서 재결합하고 재결합이 실패하는 거. 이를 종합하면 자, 선녀와 나무꾼에서 거기도 밑줄 좀 칠까요? 26페이지. 다섯 번째 줄 정도의 이를 종합하면 다음에 선녀와 나무꾼에서 단위담의 결합 역시 결연담, 분리담, 재결합담이 되어 우렁각시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밑줄 세 이러한 구조는 대체로 남녀 결혼담의 공통 구조로서 애정 소설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나왔죠. 애정 소설이 그렇다는 거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우리가 최척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였죠. 조위안의 최척전이 그렇습니다. 지략담은 이제 머리 쓰는 이야기예요. 지략이니까. 그래서 지략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뭡니까? 아지담이라고 나와요. 밑에 아지담. 이 아지담 뭐겠어요? 아는 아이죠, 아이. 지는 지혜죠. 담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아이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지담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구공주의 실끈을 꿰어내라고 한다. 문제를 제기했죠. 아이가 지혜를 내어 꿀물을 구슬 구멍에 넣고 개미 허리에 실을 매어 개미가 구멍을 통과하게 하여 끈을 꿰어낸다. 그게 낫죠? 그런 그 해결이죠. 또 원님이 이방에게 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해요. 문제를 제기했죠. 이방의 아들이 원님에게 산에서 아버지가 뱀에 물렸다고 한다. 원님이 겨울에 뱀이 어딨냐고 하니까 아이가 겨울에 딸기가 어딨냐고 한다. 똑똑하죠, 아주.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하우스 재배, 촉성 재배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는 문제 제기와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이런 거고요. 27쪽 이야기의 요소와 분류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사는 주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 구조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캐릭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한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도 있고 동식물도 있다. 또 이야기에는 산, 귀신, 신, 귀신, 도깨비 등 신비적 영능이라는 것은요. 27쪽이에요.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 스피리추얼 파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것도 캐릭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체 행위라고 27쪽에 보면 27쪽에 1번 주체 행위. 이거는 뭐냐면 우월한 존재, 그 다음에 보통 인물, 우월한 존재가 있고, 보통 인물, 열등한 존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월한 존재와 보통 인물과 열등한 존재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2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체론에서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는 지금 되게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뭐 다 이건 볼 거 없고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 보통 사람, 열등한 사람,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28쪽 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야기의 의미를 생성하는 서사 유형을 인물 간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범주화할 수 있다. 자, 거기 그 28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자, 여기를 네모하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네모. 그래서 우월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의 교류, 우월한 존재와 보통 인물의 교류,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의 교류, 보통 인물과 보통 인물의 교류, 보통 인물과 열등한 존재의 교류, 열등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의 교류.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있다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유형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만 등장하는 이야기다는 거죠. 신화, 영웅, 서사시, 집단 사이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2번 우월한 존재 보통.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가 보통 인물을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게 명복담, 명의담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름난 의사. 이 명복 할 때 이 복은 점칠복자거든요. 이 복이라는 게 점칠 복자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27쪽을 보시면 27쪽의 마지막 줄에 연명담인 단명소년과 북두청 그러니까 연명이니까 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연명. 목숨명자죠. 연명담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명풍담은 이제 아주 좋은 바람 이야기죠. 명풍이니까. 그다음 3은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 그래서 우월한 존재의 도움을 받는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 뭐 4는 뭡니까? 보통 인물과 보통 인물이죠. 그 허구적 환상성이 결여됐겠죠. 이거는 보통 사람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5는 보통 인물과 열등하죠. 그러니까 바보들의 어리석음 이야기. 그래서 우형 어리석을 우자의 형자예요. 어리석은 형이란 뜻이에요. 거기 그 29페이지에 나오죠. 5번 넷째 줄에 정상적 아내와 바보 신랑 이야기. 6은 열등한 존재, 열등한 존재죠. 소화, 웃기는 이야기. 소화 다 됐어 이게 아니에요. 웃기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그걸 소화라고 합니다. 웃을 소자에 말 한자로 쓴다면 이 웃을 소자 있죠. 일단 말을 하죠. 소화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거기 이제 밑에서 한 세 번째 단락. 다음에 보통 인간보다 우월한 인물의 행적에 흥미에 초점을 두는 거. 영웅의 이야기죠. 구국, 나라를 구하는 거. 영웅담, 신이담. 그 다음에는 열등한 인물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뭡니까? 결함이 있는 인물. 거기 도덕적 결함이라고 나왔죠. 흥미 초점. 그래서 이제 소담. 소는 웃을 소자의 이야기 담자예요. 이 담자가 이야기 담자예요. 소담. 밑에 셋째 줄에 있죠. 우인. 담할 때 담도 이야기 담자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30쪽으로 넘어가면 자, 우월한 인물의 이야기가 초인이고요. 보통 인물은 범인이고요. 바보들의 이야기는 우인이다. 자, 움직임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 넷째 줄에 보세요. 동물은 넷째 줄 있죠. 거기서부터 위치에서 쭉 해가지고 그래서 뭐 쭉 해서 유형화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구한다는 건 생계 유지죠. 자, 짝짓기를 위하여 이성을 위한 움직임 그다음에 자신 안전을 위하여 이거는 안전을 위한 움직임 유인의 연습이 사냥 뭐 숨기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움직임은 개체 보존 본능의 발현, 식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또 짝짓기를 움직임은 이성 간의 교류행위,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안전 지키는 거,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예술을 연마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예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있다. 거기 그 31쪽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 특히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종족 보존을 위한 움직임 해가지고 거기 쭉 내려가면 지하국 대적 채취설화라고 나오죠. 지하국 대적 채취설. 지하국의 대적을 이제 물리친다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구하러 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공주였죠. 그 여자를 구하니까 남자는 이제 부마가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됩니다. 보통 여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남자가 가면 이렇게 되는데 남자가 위험에 처했어요. 여자가 가요. 그러면 되게 이 남자는 남편, 여자는 부인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32쪽에 이제 그래서 1, 2, 3, 4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그리고 수단은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있다. 힘 이야기고 그다음에 결말에서는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보면 행복한 결말, 불행한 결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로 써보세요. 1번은 바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2번은 언해피엔딩이죠. 불행하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35쪽에서는 설화의 전승과 변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간단하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5쪽에서는 이야기는 청중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변이를 일으킨다. 여기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가 필기를 좀 하세요. 형성되는 원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의미 있게 생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 청중의 성격에 따라 변이를 일으키고 형성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35쪽부터 그 37쪽까지 쭉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그러한 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도 초등학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대학생 또 대학원생 전공자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는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